네, 그 옛날 삼국지는 중원에서 펼쳐졌지만 지금 한중일 신삼국지는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모델인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를 제안한 이후에 첫 수주 성과가 나왔죠. 실장님, 이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바로 어제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요. 지금 미 7함대 소속의 그런 군수 보급함이죠. 앨런 세퍼드함 여기에 대한 MRO를 이제 수주를 했거든요. 이게 뭐 축구장 길이의 한 2배 정도 되니까 굉장히 긴 그런 군수 보급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너비도 한 30m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울산에서 이게 정비를 해서 아마 돌려주게 될 텐데요. 이게 보면은 그냥 수십억짜리가 아니고 수백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익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MRO 사업은 주로 누가 이제 담당을 했냐면 하나오션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에 걸쳐가지고 해군 군수 지원함 윌리 시라우하고 그리고 이제 급유함이죠. 유코노 2개를 이제 이렇게 정비해서 돌려보내줬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면은 드디어 이제 HD 현대조선도 MRO 사업에 뛰어들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 군함이 전 세계의 이 MRO 사업의 한 25% 정도 차지하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의 조선 3사가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낭보 중에 낭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MRO라고 하면 유지, 보수, 정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써서 여기저기 고장도 좀 나고 구멍도 뚫리고 한 그런 배를 가져와서 첨단 기술로 완전히 새 배처럼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첫 마수거리가 수주 릴레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K조선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 바로 미국 조선업의 열악한 현실 때문인데요. 자, 실장님, 현재 세계 조선업 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좀 참담하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상선하고 군함하고 이거 뭐 건조해서 전 세계에 차지했던 비율이 70%가 훨씬 넘었거든요. 뭐 특히 이제 군함 같은 경우는 거의 90% 정도 됐으니까요. 그랬던 이제 미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 그 산업 보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존속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연안을 이렇게 이동하는 모든 배들은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조선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사는 뭐 따로 특별히 여기에다가 무슨 기술 경쟁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선의 경쟁력이 이제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운항에 이동되는 그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미국의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선박 발주가 이제 이렇게 감소되다 보니까 옛날에 400개 정도의 조선소 있던 것이 지금 21개 정도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면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0.1에서 0.2%. 사실상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조선 산업 전체의 생태계가 다 무너진 거예요. 조선소도 그렇고 하청업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자재,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인력마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참담한 현실에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미국의 해양 지배력 복원이라고 하는 행정명령이 서명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화려했던 그런 해양 지배를 위한 조선업과 그리고 해양업에 대해서 이걸 다시 이제 복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의 큰 수혜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들이밀었으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자, 그러면 한때 절대 강자였던 미국이 밀려난 글로벌 조선 시장의 상황이 이제 궁금한데요. 천하 삼분지계라고 할까요, 실장님? 현재 세계 조선 시장의 판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D 그런 직종이지 않습니까? 네, 어렵고 위험하고, 위험하고 힘들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950년대,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조선업이 괜찮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일본이 이제 조선업이 세계 1위를 했고요. 그 뒤를 이어받아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1위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현재 중국이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 이런 걸 합해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주량을 보면은 중국이 대충 69.2%. 한국이 18.1%, 일본이 4.6%.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일 삼국지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단 90%를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그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이클에 들어와 있느냐 하면은 빅 사이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20, 3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건데 굉장히 이제 수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작년도에 이제 수주량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1억 4천만 총 톤수가 돼요. 네. 이것은 2023년에 비해서 거의 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의 60% 가까이 늘어났고 이걸 이제 돈으로 굳이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2,040억 불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면 지금 피크아웃이 왔느냐? 절대로 그게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수년 동안 더 이 글로벌한 그런 빅사이클이 지속될 거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익을 좀 많이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는 배 만드는데 싸게 만드는데 초점이 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싸게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아주 고품질의 그리고 친환경적인 선박. 그렇죠. 이 선박을 만드는데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런 디젤이나 이런 거 쓰면은 그것이 얼마나 이제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LNG 선박, LPG 선박, 무슨 메탄올, 수소, 전기 이런 이제 선박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이 국제해사기구죠. 2026년부터 전 세계 국제해양을 돌아다니는 배 중에서 5,000톤급 이상에 대해서는 만일 연료 효율 기준 이것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못 돌아다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한국 선박한테 또 조선소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압도적 물량, 대한민국 기술 주도, 일본은 재반격 준비. 이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수주량으로 보나 건조량으로 보나 역시 1위는 단연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1위를 수성하기 위한 전략일까요? 최근에 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죠. 그렇죠. 사실상 그 중국이 이게 조선업과 해운업, 조선업은 배를 만드는 거고 해운업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상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사실상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주량이라든지 건조량이라든지 수주 잔량이 당연히 세계 1위고요. 세계 물동량에 그러면은 해운업 쪽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량 그리고 물동량의 70%와 60%를 50%를 각각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에서 배 만드는 그 발주량이 올해만 들어서도 50%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스스로도 몸집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중국의 그 전부 다 이 조선소는 대부분 큰 조선소들은 다 이게 국영입니다. 국영인데 제일 큰 조선소가
중국 선박공업그룹이라고 그래서 네. CSSC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선박중공업그룹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CSIC라고 그래요. 그래서 CSSC는 주로 상하이나 꽝저우 등에서 이제 여기 운용하는 그런 그 선박 회사고, 그리고 이제 CSIC에는 따린이나 칭타오에서 주로 이제 배 만들어요. 이 두 개의 1, 2위 그룹을 합병을 시켰거든요. 공룡이 탄생을 했죠. 네,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1위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양에서 질로 네.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합병된 CSSC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수직 계열화 시켜요. 네. 조선소, 기자재, 해양 플랜트, 방산 전 분야를 그냥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전체를 통제해 버리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엄청난 이제 네.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1대1로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중국의 내륙을 거쳐가지고 무슨 동남아를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육상 1대1로에 해당이 되는 거면은 해상 벨트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중국의 해양을 거쳐서 동남아 거쳐가지고 한쪽으로는 유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남미로 가는 그 1대1로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이 중국의 이런 조선업과 해운역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1대1로 이 전략이라고 하는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국의 공산당 또 중국의 국기의 바탕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붉은 해양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미국으로 봐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 조선업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조선업의 파트너로 언급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되는 것이죠. 실장님, 네. 요즘에 그런데 일본 조선업계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거 영광을 되찾겠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나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전 세계 조선의 사실상 선두주자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로 생태계가 사실상 뭐 완전히 무너지고 인력도 다 이탈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수주되는 게 뭐 4.6%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일본도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선박을 이렇게 너무 많이 건조하는 것에 있어서 미국만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아시아에 패권을 두고 일본도 이제 크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상선 건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군항 건조도 그렇습니다. 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올 자펜 전략, 이걸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마바리 조선소하고 일본의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조선소라고 하는 JMU인데요. 이것을 이제 합병한다고 올해 6월 달에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세계 4위권의 조선소가 하나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일거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게다가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국영조선소를 설립하겠다. 그러면은 그 펀드가 1조 엔이에요. 네. 1조 엔짜리 국립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국영조선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상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지배력 복원 이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조선업을 부활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추격하기 위한 일본의 이런 공격적 전략,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주효한 걸까요? 성과로 이어져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처음으로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데, 실장님, 일본이 군함을 수출한다, 그러니까 방산 장비도 수출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앞에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방위 장비 수출, 그러니까 이전 3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죠. 화요일 날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주 큰 일을 하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이 총리까지도 호주 정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호주 정부에서 신형 호위함 11척을 이제 도입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 여기에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이제 했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사실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계약을 거의 뭐 한 70~80% 이상은 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한국 업체가 밀린 것이 조금 이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뼈아픈데요. 이제 네. 뼈아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돈이 우리 한국 돈으로 1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군함을 수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의 전체적인 방위 산업의 전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해외로 수출한 것은 두 번째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일본 방산 수출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이게 왜 이제 이것이 가능해졌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언뜻 들어서는 이 평화헌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 말이죠. 그래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분쟁 당사자한테는 이전을 안 한다.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고 유엔 헌장 의무를 준수해야 되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만 이렇게 수출을 하고 주로 방어 무기만 수출을 하고 또 수출 후에 목적 외의 사용이나 제3국 이전은 안 한다. 만일 그런 가면 회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그런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2022년도 12월 달에 이걸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해서 이제는 전투용, 살상용 무기 체계, 장비까지도 수출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버린 거죠. 그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실상 필리핀에 대해서도 수출한 적이 있고 이번에 미쓰비시도 이런 큰 성과를 달성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경쟁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방위 산업으로까지 이제 경쟁이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이제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한국이 사실상 이런 그 방위 산업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수출을 많이 하는 곳이 뭐 저쪽에 중남미도 중남미도 있고 중동도 있지만 사실상 동남아시아가 많거든요.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여기에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무기들을 이제 다 수출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이런 데다가 지금 호위함 수출하겠다, 군함 수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꼬가 튀었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한국과 수주 경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으로 수출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1등인 중국의 견제와 3등인 일본의 빠른 추격 사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실장님, 이 사이에서 이 K조선만이 갖는 차별점과 경쟁력 뭐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일본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이 이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상 좀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박 그리고 친환경 개선, 친환경과 관련된 선박에 초점을 맞춰서 이걸 계속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PG선이라든지 LNG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결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누가 더 많이 유지하고 첨단 기술을 더 개발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 3사가 주로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따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오고 있는데 마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상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중국 등에서 그러니까 위험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선박을 수리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수리하거나 또는 이 중국 국적 또는 중국에서 이렇게 건조한 그 선박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입항하게 되면은 거기에 톤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다 때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업 차원에서도 한국의 해양업 차원에서도 우리한테는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면 될수록 뭐 한국 조선소에서는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양쪽으로는 밀리지만 질적으로 우리 한국한테 유리하고 또 미국의 이런 정책들이 한국 조선소, 한국 해양업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다. 또 차별성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적기에 손에 넣은 패가 바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이죠.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사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관세 협상 이전부터 이 부분을 잔뜩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중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뭐 견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사실상 이런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번에 마스크 프로젝트가 나오기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 이미 이제 한국 조선에 대해서 K조선업. 네. 그렇죠. 거기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7월 29일 날이죠. 7월 29일 날 글로벌 타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중국의 관영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기관지죠. 네. 여기서 보면 마스크 프로젝트가 오히려 한국에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뭐 점유율을 높여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지만 미국에 더 종속적일 수 있고 또 한국 조선업을 황폐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네. 해서 비판을 하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에서 나오는 영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미국 조선 산업의 부활과 중국 지배력을 억제하는데 한국이 아마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실상 한국을 굉장히 견제하는데 그러니까요. 초점을 맞췄다. 조금 이렇게 배가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은 미국에다가 5,500억 불 투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은 3,500억 불, 유럽연합은 6,000억 불인데 이때 이제 이 투자를 하고 최종 관세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할 때 사실상 일본이 꺼낸 큰 카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미일 조선 황금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해서 미일 조선 황금 시대 계획을 제시를 했어요. 일본도 제시를 했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협상 그거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왔으면 뭔가 이렇게 크게 일본에서 떠들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 그 계획안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그 뒤에 한국이 낸 마스가를 보니까 네. 이건 너무 구체적이고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서 뭐 충격을 좀 먹긴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유의 그런 조선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1조 엔짜리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이걸 지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경쟁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끊임없이 이제 한국을 추격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생각하면 할수록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스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한중일 조선 대전을 주도할 무기, 즉 한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행보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스카라는 게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이 쇠락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한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상 이번에 관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한미 사이에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냐면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1,500억 달러치의 조선업 협력 펀드는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같이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펀드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느냐? 바로 미국 내에 신규 조선소 설립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기존 조선소 그 굉장히 낡고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대화하겠다. 그리고 조선 인력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인프라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공급망 인프라 이것을 재건하는데 투자하겠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이제 그 상선을 넘어서 또 건조하는 것은 상선을 넘어서 군함으로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함의 문제는 우리 MRO만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그렇죠. 네. MRO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뭐 HD 현대중공업에서 이렇게 수주한 것도 얘기를 하고 하나에서 이제 수주한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건조하게 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또 한미 동맹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미국의 군함이 한국에서 건조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누가 한국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국의 법적인 문제가 있긴 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이 건조될 날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유지, 보수, 정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본 것처럼 이제 신삼국지 해양 패권 시대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실장님. 네. 글로벌 조선 시장의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어떤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조선 3사가 해야 될 것은요, 초기술 격차 그거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조선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력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대한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자동화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스마트 조선소를 만드는데 초점이 가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에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외의 생산 거점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HD 현대조선은 인도하고 이렇게 인도의 코친 조선소죠. 거기하고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을 했고요. 사우디에서는 합작 조선소 지금 건설 중이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각 조선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요. 업계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 정부도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섰는데 K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조선산업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친환경 선박을 이렇게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조선소 중심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은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스스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수주하거나 이럴 때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금융 보정 수단을 정부가 여기에 이제 보정을 하겠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RG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것을 리페이먼트 개런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리펀 개런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금융 지원책 이런 것들이 좀 의뢰인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필요한 것은 마스가 프로젝트. 어차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원법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곧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면 뭐 조선 산업이 사실상 미국의 그 십 빌딩의 그 그레이트 어게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업의 그레이트 어게인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K조선의 잇따른 연일 수주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